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는 가을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프리랜서라 임신하고부터 일을 쉬고 있죠. 여러모로 싱숭생숭한 요즘 소란스러운 제 마음을 정돈하고 싶어서 이곳에 제가 겪었던 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어요. 남편과 저는 소개팅 당시에는 잘 안 됐는데요. 몇 년 후 우연히 같은 동네 카페에서 마주치면서부터 새롭게 인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보처럼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됐고 어쩌다 적당한 짝을 찾던 와중에 서로 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디 특별하게 모난 곳 없는 바른 사람이었죠. 시어머님께서도 지극히 평범하신 분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 시모께서는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으셨어요. 시부 없이 홀로 평생 벌어서 모은 돈을 다 잃으셨다며 오열하시는 어머님을 보는데 너무 속상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만약 저희가 신혼여행 중이 아니었다면 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며 남편도 많이 자책했고요. 그때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무너진 어머님 일으켜주시고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실까봐 일부러 시댁에 들러 같이 식사도 자주 하셨었죠. 사돈 관계가 아니라 마치 친자매처럼 많이 챙겨드렸어요. 친정어머니 덕분에 어머님은 비교적 빠르게 마음을 회복하셨습니다. 피싱으로 잃은 돈은 결국 다시 못 찾았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 보증금도 해주셨어요. 남편은 결혼하면서 여윳돈이 없었거든요. 저는 시댁을 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친정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남편은 매일 자기 탓이라고 자책하고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말고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엄마 덕분에 어머님 어느 정도 극복되신 것 같아. 진짜 고마워요, 엄마. 내가 엄마 아빠 딸이라 참 다행이야. 딸, 보이스피싱은 남 일이 아니야. 사돈이 아니라 내가 당할 수도 있었을 일이잖니.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 같은 늙은 사람들은 전화 한 통 잘못 받았다가 문자 한 통 잘못 눌렀다가 한순간에 전 재산 잃는 거야. 요즘 세상 참 무서워. 에휴, 불쌍한 우리 사돈.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엄마가 신서방한테는 차마 괜찮냐고 연락은 못하겠더라. 신서방은 네가 잘 챙기고 있지? 엄마가 사돈어른 잘 챙길 테니까 넌 신서방이랑 너만 생각해. 그리고 가족끼리 고맙기는 뭘. 얘가 새삼스럽게 엄마 쑥스럽게 하네. 엄마, 혹시 신서방이 엄마한테 감사하다고 인사 안 드렸어요? 신서방? 에이, 바쁘잖아.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그럴 겨를이 없었을 거야. 응?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다고요? 아니, 얼굴 한 번 안 비췄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가 다 도와주셨는데. 아유, 엄마 아빠는 괜찮아.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쌓은 덕은 다 나중에 너한테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상황이 상황이잖니. 사돈 어른이나 신서방 무슨 정신이 있겠어. 엄마는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니 무척 쑥스러워하셨어요. 감사하다 말 한마디 표현한 것뿐인데 울먹이시는 엄마를 보니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좀 서운하더군요. 당연히 먼저 처가에 인사를 드리거나 연락할 줄 알았죠. 여보, 요즘 일은 할만해? 뭐 똑같지. 그래? 근데 말이야, 자기 엄마 아빠가 어머님 보증금 해주신 거 혹시 감사 인사 드렸어? 물론 그동안 자기도 나도 그럴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인사 드려야 하지 않을까? 미안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았다. 나 진짜 한심하다. 나 대신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이 더 고생 많았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게 나 힘든 것만 생각했어. 자기야, 내가 주말에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지금에서야 하는 말이지만 당신한테 정말 고마워. 당신이랑 장모님, 장인어른 내 옆에 안 계셨으면 정말 아찔했어. 난 참 복받은 놈인가 봐. 물론 엄마께서 안 좋은 일 겪으셨지만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 모두가 돈독해진 것 같아. 하지만 남편과 시모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 모자의 실체는 점점 밖으로 드러나더군요. 그 일로부터 얼마 안 가 경찰서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나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나 싶어서 조금 기대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웬걸? 시모가 경찰서에 연행됐다는 소식이었죠. 시모가 경찰서에 있다는 경찰관의 말에 저는 순간 신종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습니다. 경찰서에 부랴부랴 찾아가 보니 정말 어머님이 계셨어요. 경찰에게 들어보니 시모와 시모의 지인들이 작정하고 노름판 크게 열다가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유, 걱정 마. 그냥 호기심에 동네 아줌마 따라 딱 한번 해본 거다. 예, 나 노름 처음 해본 거야.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마렴. 아이, 그렇게 재수없게 걸릴 줄 누가 알았겠냐? 나를 잘못 잡았어. 경찰관님, 저 혹시 제가 날린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반성이나 창피함은 없으시군. 돈을 잃었다며 해맑게 웃는 시모를 보고 순간 제가 알던 시모의 모습이 아니라서 뒷골이 오싹했어요. 그때 마침 남편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어머, 아들. 아니 내가 그렇게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랬는데 기어코 했어요? 아, 며느리한테만 연락하면 된다면서요. 조사도 성실히 받았구만. 어머니, 남편한테는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예, 돈 쓸데없이, 아유, 내가 못 산다. 쟤 알았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저 얼굴 좀 봐라. 지엠이 잡아먹을 얼굴로 달려오네. 내가 한 번만 더 노름판에 껴서 놀면 엄마 아들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발, 나 숨 좀 쉬고 살자. 아, 보이스피싱도 말이야. 돈 불려준다는 말에 홀라당 넘어간 거잖아. 전 재산 다 날리고도 이러고 싶어? 에휴, 며느리 보는 앞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그게, 아이씨, 엄마가 설명해요. 저는 이때까지 보이스피싱범 때문에 어머님 핸드폰이 해킹된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께서 스스로 불법인 걸 아셨으면서 돈을 불려준다니 입금한 거였더군요. 게다가 노름도 종종 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남편이 제게 진실을 숨겼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사과 한마디 없이 집에 돌아와 제게 당당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보이스피싱은 엄마가 분명한 피해자 맞아. 그리고 이번은 실수니까 한 번만 도와드리자. 실수는 누구나 하잖아. 한동안 노름 끊고 아예 안 하시다가 이번 딱 한 번 유혹 못 참고 하신 거야. 일단 벌금부터 내드리고 엄마가 조금 빚진 게 있으시다는데 그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어. 너 웃긴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야.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왜 숨겼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아니? 미안하지만 절대 안 돼. 애초에 자기가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숨긴 것도 난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너무 충격이야. 난 이제 어머님 금전적으로 절대 못 도와드려. 어머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개선 의지가 없으신 것 같거든. 당신이 결혼 전에 그렇게 말린 것들이 결혼 후에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고 싶겠어. 노름 한 번 하면 습관이라고 어디서 그러더라. 어머님 벌금 낼 시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드릴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갚으라고 말씀드려. 뭐? 듣자 하니까 너 너무하다. 네가 친정일이었어도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을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결혼은 너랑 엄마랑 한 게 아니라 나랑 한 거잖아. 난 내 이야기는 다 오픈했어. 엄마 얘기 그거 일부분만 못한 것뿐이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이 먹어서 식당 일 말고 어디서 일하시겠어? 벌고 있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남편은 제가 화난 포인트를 모르는 듯 했고
저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물러나지 않고 종일 대판 싸웠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가 당연시 자신의 이야기인데 분리해서 본인 사정을 다 말했다는 듯 구는 남편에게 저는 신뢰가 와장창 깨져버렸죠. 보이스피싱은 어머님이 당하신 사고라 도와드렸던 거고 노름하고 도박판 껴드신 건 어머님 잘못이잖아. 그거 범죄야. 게다가 보이스피싱도 어머님께서 자발적으로 불법 인지하셨으면서도 입금했다며. 난 그것도 그것대로 충격이야. 당연히 어머님께서 식당 일이라도 하셔서 갚아야 하는 게 맞아. 수습 자꾸 해드리는 버릇하면 평생 반복될걸? 뭐? 평생? 아주 악담을 퍼부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 엄마가 애원해도 이제 안 도와드릴 테니까 그만 잔소리해. 지금 내가 사고 쳤어? 아니잖아. 엄마가 잘못한 걸로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잘 살아보고 싶었다고. 아휴, 자존심 부려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나도 무지 답답해. 도대체 언제까지 철없이 저러실지 모르겠다. 자식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고칠 생각을 안 하시지? 본인도 괴롭다고 아이처럼 우는 남편 모습이 짠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혼 전 차라리 솔직히 말해줬더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세웠겠죠. 아님 제가 남편과 애초에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도 소리 지르며 싸웠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라도 됐나 싶어 놀란 마음에 인터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이고, 새 애기냐?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화면을 확인해보니 시모께서 기가 다 죽어있는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 좋아하는 반찬 이것저것 좀 싸왔어. 연락 없이 찾아와서 미안하다. 문 좀 열어줄래? 시모께서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오셨다며 양손에 한가득 짐을 들고 흔드셨어요. 제가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매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꼴 보기 싫음 굳이 문 열어주지 마. 아니, 문 열어드리지 말아봐. 내가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드릴게. 나도 지금 엄마 보기 싫어. 아, 정말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신 거야? 진심으로 정색하는 남편에게 어른 문전박대하는 거 아니라며 말렸습니다. 저는 아들 생각해서 무겁게 반찬까지 가져오셨으니 문 열어드리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남편에게는 어머님께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불안한 눈빛을 하면서도 저를 믿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남편도 어머님이 바뀌면 마음고생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지친 남편은 제게 일말의 희망이라도 기대하는 듯 했어요. 게다가 저도 어머님께 화가 나서 그날만큼은 무시하고 싶었으나 저도 뱃속에 한 생명을 가진 엄마로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군요. 시모께 한 번은 제대로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계속 노름하시면 안 돼요. 남편한테 처음 아니시라고 들었어요. 그런 걸 또 다 새애기한테 말했냐? 창피하게. 어머님,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이건 창피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예요. 저 솔직히 어머님 노름하시는 거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혼 고려했을 거예요. 어머님 지금부터라도 안 바뀌시면 저희 이혼할지도 몰라요. 저는 천륜 관계는 쉽게 못 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남편 못 보게 할 생각 없어요. 그럼 결국 제가 남편 떠나겠죠. 너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시애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도 내가 한심하고 못난 거 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당한 이후로 돈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허망함을 느꼈어. 그래서 한동안 안 하던 노름에 손대기 시작했어. 나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정말이야. 앞으론 절대 안 할 테니 제발 마음 풀려 마가. 쉽게 제가 말을 떼지 못하자 시모께서는 갑자기 본인 뺨을 내리치셨어요. 내가 죽어야지 내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알겠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님.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게요. 어머님 바뀌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그만하라고 시모를 말렸고 시모가 사죄하며 두 번 다신 노름을 안 하시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면 시모께 말씀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요즘은 그런 치료도 잘 되어 있으니까요. 다행히 시모께서는 알바도 구하시고 하루를 바쁘게 살며 돈을 버니까 더 이상 함부로 돈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바뀐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또 감격해서 울더군요. 왜 또 울어? 나 진짜 평생 잘한 일이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앞으로는 절대 당신 실망할 일 없게 할게. 무너진 신뢰 앞으로 더 탄탄히 쌓을게. 앞으로는 조금의 숨김 없이 정말 빠짐없이 이야기할게. 고마워 자기야. 우리 아이한테 부끄럼 없는 아빠가 그리고 당신한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될게.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미기로부터 가정을 지켰음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뱃속의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하며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어요. 부끄럼 없는 아빠가 되겠다던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겠다던 그 새빨간 거짓말은 곧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남편은 꽤 다정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 항상 점심시간에는 어떤 걸 먹었는지 간단한 연락이라도 해줬어요. 자기야, 밥 먹었어? 이제 먹으려고. 내가 보낸 사진 봤어? 오늘 점심 콩국수 나왔는데 자기 생각나더라. 콩국수 좋아하잖아. 내가 저녁에 포장해 갈까? 진짜? 안 그래도 오늘 입맛 없었는데. 고마워 여보. 그렇게 남편은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겼고 회식이라도 하는 날에는 집에 있는 제가 기다리고 걱정할까봐 안심할 수 있도록 늘 장소 이동이나 몇 시쯤 귀가할지 연락해줬어요. 게다가 회식이나 술 약속이 생겨도 절대 만취 상태로 마시는 일도 없었어요. 남편의 그런 점은 참 부부싸움도 안 일으키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남편의 철저한 임시관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어김없이 늦는 날이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의 승진 문제로 상사와 면담이 잦아지고 부쩍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을 때였죠. 한창 배가 불러오는 중인데 본인이 신경 더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하다며 남편이 속상해할 때였어요. 저는 그게 다 미래에 태어날 아기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편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께 한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도 저녁 늦게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해서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왠지 그날따라 느낌이 쎄해서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공무원이셔서 새벽까지 일하시기에 저와 저녁에 자주 연락하거든요. 엄마, 일하시는 중이에요? 딸 지금 뭐하고 있니? 밥은 먹었고? 엄마 먹었죠. 일하고 계셔? 그렇지. 신서방은? 신서방? 회식한다고 있는데요. 그래서 밥은 혼자 먹었어요. 그래? 혼자 먹어도 잘 챙겨 먹어야 하는 거 알지? 뱃속에 우리 손주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엄마 딸이 누군데? 남편 없어도 야무지게 잘 챙겨 먹죠. 잘했네 우리 딸. 왜요? 엄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화상이지만 엄마께서 계속 뭔가 뜸을 들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 다시 남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근데 신서방 언제 들어온대? 글쎄,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늦죠. 요즘 그 이승진 때문에 회식도 빠짐없이 다 가고 있어요. 바로 윗상사가 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 신서방이 고생이 많네. 근데 신서방 회사가 어느 동네라 했었지? 땡땡동이지. 그럼 회식하면 보통 그 회사 근처에서 하려나? 그렇죠.
근데 오늘따라 엄마 왜 이렇게 질문 폭탄이셔? 혹시 엄마 신서방 봤어요? 본 것도 같아서. 근데 신서방 회사랑 거리가 좀 있잖아. 그래서 신서방이 아니라 닮은 사람을 본 건가 해.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야지. 엄마 동네에 신서방이 있을 리가 없죠. 비슷한 사람 아니야? 내가 전화해 볼까요? 아니야, 전화는 하지 마. 그냥 그러길 바래야지. 일단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끊으마. 저는 혹시나 싶어서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여보,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내가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 맡겨놓는다고 연락을 많이 못했네. 미안해. 그리고 오늘 부장님 기분이 엄청 좋으셔서 노래방까지 갈 것 같아. 아무래도 엄청 늦어질 것 같은데. 그래? 피곤하겠다. 근데 어디에서 회식하는데? 당신 회사 근처? 당연히 회사 근처에 있지. 그래?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니, 그냥 밥 먹었는데 또 갑자기 허기지네. 어떡해. 여보 배고파서 전화했구나. 내가 배달이라도 시켜줄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먹을게. 집에 먹을 것도 많아. 여보, 그럼 챙겨 먹고 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자. 오늘은 진짜 부장님이랑 별판을 지어보려고. 알겠어. 몸 조심해 여보. 그렇게 남편과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온몸을 감싸는 찝찝한 통화를 마쳤습니다. 원래 회식한다 하면 시끌벅적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회식 자리라기엔 고요했습니다. 전 화장실에서 받았겠지 하며 애써 이상한 생각을 지우고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새벽녘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통화하셨던 친정엄마께서 말씀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가슴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시길, 글쎄, 신서방이 땡땡동 술집에서 웬 여자랑 꼭 붙어있는 걸 봤거든. 처음엔 당연히 잘못 봤나 했어. 혹시나 했는데 좀 전에 일 마무리하고 들어가려다 그 근처 모텔 앞에서 신서방이 그 술집에서 본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걸 내가 봤잖니. 신서방 괘씸한 놈이 지 아닌 척 하는데 그럴 리가 있나. 내 눈이 내 눈인데. 그래서 바로 달려왔어. 신서방 집에 없지? 엄마, 그이가 확실해?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환경미화원 일하시면서 어둠 속에서도 눈이 엄청 밝으셨어요.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시고 충격받으신 엄마는 고민 없이 뒤를 쫓아가셨다고 하네요. 남편과 상간녀는 차에 타서도 한참을 출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께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차량 창문이 내려가고 밖으로 상간녀가 쓰레기를 던졌다고 하네요. 엄마는 그 김에 남편 얼굴 똑바로 보려고 다시 창문 내려보라고 창문을 두드렸다고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가씨, 젊은 사람이 쓰레기를 그렇게 아무 곳이나 버리면 안 되죠. 아줌마가 뭔데? 신경 꺼. 미안하냐? 그럼 내가 버린 쓰레기 주워가요. 나 지금 동영상 찍고 있어요. 벌금 내고 싶어요? 빨리 내려서 주워요. 벌금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어머, 아가씨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술 마시고 지금 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탄 사람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신서방이야?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밖이 살짝 깜깜해서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엄마 말씀으론 남편이었대요. 술 냄새? 뭔 서방? 아이씨, 뭐라는 거야. 자기야, 저 사람 알아? 아줌마는 쓰레기 냄새 나거든요. 어이, 저리로 가요. 나 그대로 출발할 거예요. 뭐래, 모르는 아줌마야. 누구세요? 저리 가세요. 다쳐도 모릅니다. 막말하는 상간녀는 술에 거뜬히 취해 발음이 심상치 않고 그럼에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 엄마는 신고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나름 목소리를 깔고
자기 아닌 척 하더래요. 어두워서 저희 엄마께서 못 알아볼 줄 알았나 봅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제가 환경미화원인데 음주운전 하려는 사람을 발견해서요. 네, 여기 땡땡 사거리요. 그러자 옆에 탄 동승자 저희 남편은 욕짓거리를 하며 도망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쥐새끼처럼 빠져나갔어도 엄마는 그의 차림새까지 다 스캔하셨죠. 엄마의 만류에도 상간녀는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다가 얼마 안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혔습니다. 엄마께서는 그 옆에 동승자도 분명 있었는데 도망갔다고 말씀하셨대요. 신서방이 자주 입는 너가 선물해줬다던 옷 브랜드 있잖아. 땡땡 카라티? 응, 그래 그거 파란색. 얼굴도 옷도 분명 신서방이 맞아. 저는 어제 출근한 남편이 무얼 입었더라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남편은 분명 평소처럼 정장을 입었지만 퇴근하고 회식 때 편한 옷차림으로 간다며 그 옷을 분명히 챙겼었죠. 떠오른 기억에 좌절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귀가했습니다. 여보,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설마 나 기다린 거야? 아이,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엄마 집으로 갔더라고. 장모님? 깜짝 놀랐어요. 계신 줄 몰랐는데.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남편은 어제 출근할 때 입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밀치고 그의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을 탈탈 바닥으로 털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카라티가 있더라고요. 여자 향수 냄새도 살짝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옷가지를 들고 사정없이 남편 뺨을 날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짓이야? 너 어디서 바람을 펴? 어디 가서 헛짓거리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안심시켜놓고 그동안 얼마나 뒤에서 놀아놨니? 회식? 승진? 웃기지도 않는다. 바람이 아니라 친한 동료야. 회식하다가 많이 취해서 근처 모텔에 데려다 준 것뿐이라고. 회식을 어디서 했는데? 그게 아씨, 나 못 믿어? 이렇게 추궁할 일이냐고. 어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나 자네. 나랑 뻔히 눈 마주쳐놓고 아닌 척하는 거야 지금? 자네는 회사 동료랑 모텔도 가고 자기 하는 사이야? 장모님, 제발 눈치껏 그냥 빠져주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게 굴지 마.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미쳤어? 아프니? 난 얼마나 아프겠어. 우리 엄마는 직접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 우리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냐고. 남편은 한 대 얻어맞고도 정신 못 차리고 소리 지르길래 제가 한 대 더 때리니 힘없이 주저앉더군요. 그런데 제게 싹싹 빌던 남편은 이내 도끼 눈을 하고는 또다시 저희 친정엄마를 노려봤습니다.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좀 때려. 아니, 내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뱃속에 우리 애기는 생각 안 해? 장모님, 미치셨어요? 이 사람한테 다 이러면 어떡하시게요?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 없었어요? 장모님 지금 귀한 딸 인생 망치신 거예요. 아이까지 가진 사람한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야죠. 아니 목격하셨더라도 저랑 상의를 하시던가요. 으이그, 애를 생각한다는 놈이 바깥에서 외간년이랑 구르고 있어? 아니 지금 어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겐가? 아주 덜 맞았지? 소영아, 넌 뒤로 빠져 있어라. 너 태교에 안 좋아. 엄마가 대신 저 쓰레기 같은 놈 흠씬 패주마. 에라이 이 분리수거도 안 될 놈아. 엄마께서는 물이 반쯤 든 페트병을 들고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셨습니다. 어디 은혜도 모르고 뒤에서 그따위 짓을 하고 다녀?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장모님 아프다고요,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예?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 주시면 안 돼요? 이 사람 마음은 제가 잘 달랠게요. 예? 뭐? 겨우 그거 처맞고 아프다고? 내 딸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는 아니 조강지처가 임신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눈 딱 감고 넘어가 달라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만. 몇 대 맞고서야 남편은 엄마께 제대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비는 남편에게 저는 뱃속에 애 생각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얼른 눈앞에서 꺼지라고 했어요. 일단 그 한심한 인간이 눈에서 안 보여야 좀 진정될 것 같았거든요. 그만 빌고 내 눈앞에서 꺼져. 가증스러우니까 당장 꺼지라고. 내가 네 눈앞에서 쓰러져야 사라질래? 알겠어. 내가 꺼줄게. 나 일단 엄마 집에 가 있을게. 화 좀 풀리면 다시 이야기해. 화가 풀리고 말고가 어디 있나요? 당연히 결론은 이미 이혼으로 결정난 건데. 남편은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는지 이혼은 절대 안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엄마와 함께 심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변명하기 전에 모든 상황을 심호께 말씀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이미 남편이랑 말을 맞추셨는지 제가 전화해서 뭐라 말하기도 전에 심호는 얼른 아들이 그저께 본인 집에서 잤다고 하시더군요.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어쩔 수 없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잖아요. 아이고 글쎄 너무 취해서 우리 집으로 왔지 뭐냐. 아무리 그래도 임신한 부인 혼자 재우는 거 아니라고 내가 따끔하게 혼냈다. 냉수 한 사발 들이키더니 정신이 들었는지 좀 전에 집으로 갔어. 우리 아들 잘 도착했지? 근데 요즘 여러모로 힘든가 보더라. 평소에 술을 그렇게 진탕 마시는 애가 아니잖니. 승진 때문이라며? 다 너랑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야단치지 말고. 알았지? 어머님, 아들 감싸주고 싶으세요? 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하세요. 그이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냉담한 저의 태도에 어머님께서는 머쓱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아가, 내가 정말 너한테 거짓말하기 싫었는데 그 녀석이 하도 울면서 부탁해서 말이다. 내가 미안하다. 남자들 바람 그거 부인이 임신했을 때 잠깐이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니까 네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렴. 근데 사돈은 너 몸 생각 안 하신다니? 어쩜 임산부한테 그런 모진 시련을. 아유, 내가 못 산다. 늙어도 눈치라는 게 있으셔야지. 안 그러니? 너네 그동안 많은 고비 넘겼잖니. 난 이대로 너네 헤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어머님! 에그머니나 깜짝이야. 너 왜 소리를 지르냐? 애기 생각 안 하니? 두 번 다신 저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어머님 살뜰히 챙기셨는데요. 그런 말 들으실 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고비 다 제가 아니라 언제나 남편 쪽 문제였잖아요. 어머님 보이스피싱 당하셔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셨고 군말 없이 저희도 뼈 빠지게 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노름으로 빚까지 지셨잖아요. 다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하다하다 남편은 보태서 바람까지 폈네요.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됐습니다. 이렇게 입 아프게 떠들어 봤자죠. 이혼하면 다 끝날 일이에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나중에 꼭 직접 저희 어머니께 사과드리세요. 지금 옆에 계셔서 통화 내용 다 들으셨거든요. 아이고 사돈, 미안해요. 됐습니다. 이제 남인이 사과 안 해도 돼요. 두 번 다시는 얼굴 안 뵙고 싶네요. 은혜도 모르는 이 짐승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 후로 저는 배가 부쩍 아파서 안정감 있는 부모님 곁에서 지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위해 비싼 돈 들여서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할 변호사도 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 남편과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문 열려있다고 어딜 막 들어와요? 이혼 소송 말고도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드려? 당장 나가요. 장모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한 번에 등 돌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저 진짜 이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여보, 우리 꼬물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요즘 바람 흔한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바람을 이렇게 당신이 키운 거라고. 꼴값을 떤다.
넌 그냥 지금부터 착실하게 일이나 열심히 해서 위자료랑 양육비나 입금하면 돼. 어머님,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 겨우 안정 되찾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비마.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한다고 각서도 받았어. 골칫거리 더 이상 만들지 않을 테니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지 않을래? 나도 이제 노름판 완전히 손 뗐단다. 신우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 침입죄로 신고하셨어요. 경찰관이 왔는데도 신우와 남편은 여기가 처가라며 안 나가려고 버티더군요. 처가는 무슨, 여보세요. 댁들이 그동안 쓴 우리 집 돈 다 내뱉을 준비나 하세요. 어디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리고 자네, 밤에는 대리운전 알바라도 뛰어야겠어. 바람 피는 건 자네한테 사치야. 돈이 있어야 바람도 피지. 저번에 우리가 해준 저 노름쟁이 전세보증금 이번 주 내로 빠질 거니까 여기서 이럴 시간에 가서 집이나 알아봐. 장모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는 무슨? 넌 뭐 예고하고 바람 폈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사돈. 아니요. 우리 손주를 생각해서 더더욱 당신네 집안과 손절하는 게 맞죠. 계속 안 나가시면 더 상황 심각해집니다. 계속해서 집주인분이 퇴거 요청하셨잖아요.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세상 다 잃은 듯한 얼굴로 시모와 남편은 경찰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상간녀는 알아보니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오피스 와이프 말로만 들어봤지 제 남편에게도 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만 아니었으면 그 회사에 찾아가서 다 폭로하고 싶더군요. 그런데 이미 시모께서 그 회사에 가서 상간녀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요. 시모께서 마지막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전화를 하셨거든요.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에서 맡은 직책상 외근이 많아 운전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직무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는데 상간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남편 역시 상간녀를 안 말리고 옆에서 방관한 게 들통나서 경찰 조사받고 처벌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글쎄, 그 여우 같은 계집이 우리 아들을 마주칠 때마다 들들 볶은 거야. 우리 아들 때문에 자기 인생 망했다고 말이야. 바람은 같이 폈지만 음주운전은 지 혼자 한 거잖아. 웃겨서 정말. 그래서 내가 회사 점심시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못 없다고 다 꼬리 9개 달린 이것이 임신한 며느리랑 내 아들 갈라놓았다고 했어. 음주운전도 혼자 한 거라고 내가 세기를 박았지. 시모 덕분에 상간녀는 물론 파렴치한 남편의 실체도 회사에 다 소문났겠죠. 어머님 하실 말씀이 뭔가요? 응? 그래서 내가 그 상간녀 머리채를 다 뜯어놨어.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야. 이 정도면 너 화가 풀릴까 싶어서. 어머님, 아들 머리채도 다 뜯어놓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저 이제 번호 바꿀 거예요. 다시는 연락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볼 거라곤 대기업 다니는 것뿐인데 그것마저 잘리게 생기자 신호가 나섰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었어요. 저는 그게 다 그들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너 듣자 하니 회사도 조만간 잘리겠다. 가만히 있지 말고 위자료랑 양육비 주려면 공장이라도 들어가. 라고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음주운전 말고도 상간녀가 길에 쓰레기 버린 것도 신고하셨다고 분명 벌금 물 거라며 너무 통쾌해하셨어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제가 상간녀 소송까지 넣자 상간녀는 죽을 죄를 지었다며 엄청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무시했더니 어떻게 또 알아냈는지 친정엄마 일하시는 구역으로 찾아왔다고 하네요. 어머님, 따님 마음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네 어머님이야? 어디 그 더러운 낯짝을 들이밀어?
바람핀 게 정말 낯짝도 두껍다. 세상 말세야.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따님께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 상간녀 딱지 붙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이 바닥 좁아요. 이직해도 계속 꼬리표 따라붙을 텐데. 저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불륜 말고 그 사람이 저한테 추근덕거린 걸로 다시 소문내면 되거든요. 위자료도 충분히 드릴게요. 저 정말 저한테는 일이 전부예요. 내 딸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책임 못 지잖아. 근데 왜 네 인생을 우리 보고 책임지래? 내 딸 이혼녀 꼬리표 어쩔 수 없이 달고 살아야 하는데 너도 당연히 상간녀 꼬리표 평생 달고 살아야지. 업무 방해죄까지 고소당하기 싫으면 썩 꺼져. 상간녀가 울며 불며 빌어도 엄마께서 끝까지 무시하니 상간녀는 갑자기 일을 도와드리겠다며 종일 엄마 옆에 붙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생쇼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봤자 저는 소송 취하할 생각 없는데 말이죠. 어머, 그거 참 웃기더라. 가라는데 안 가고 내일 대신하는데 아주 꼴 보기 싫어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어. 하이힐은 왜 신고 와서는 결국 쓰레기 더미에서 구르더니 명을 지르고 가더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구역 옮겨달라고 했어. 또 마주치면 업무 방해죄로 신고하면 돼. 오늘은 지가 와서 스스로 벌 받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 저는 제 인생만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남편과 상간녀의 인생 역시 박살났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나마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 낳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받은 걸로 비싼 산후조리원도 예약했어요. 남편 없는데 산후조리라도 잘해야죠. 상간녀는 가차없이 회사에서 잘렸고 아쉽게도 전 남편은 회사에서 바로 잘리지는 않고 정직 처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자천되어 지방 계열사에 가 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잘리길 기도했지만 또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니 금융치료라도 받아야겠더라고요. 신호는 뭐 여전히 노름판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번에 연락 왔던 경찰관이 시모 관련해서 전화가 와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전 이제 이혼해서 그 집 사람 아니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도대체 왜 평범한 인생 살고 있던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웠거든요. 만약 전 남편과 소개팅을 안 했더라면, 아니 소개팅 하더라도 우연히 카페에서 다시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그런데 다 제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바람필 사람 한눈에 알아볼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 만약 아이 낳은 후에 남편의 외도를 알았으면 더 큰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이 힘든 모든 과정을 직접 다 보고 겪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차라리 아이가 전부 모르는 게 낫다고 위안하며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전 남편과 소송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위자료에 양육비까지 야무지게 다 받아낼 거예요. 전시무가 땡전 한 푼 없으니 친정엄마께서 도와드렸던 금액까지 모두 전 남편에게 청구했습니다. 앞으로 소송 잘 마무리하고 태어날 아이와 친정 부모님이랑 아무 탈 없이 잘 살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월드라면 치가 떨리는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시댁욕 많잖아요. 저도 하나 보태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시댁과 결정적으로 인연을 끊게 된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처음에는 시댁에 사랑받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니까요. 제 가족처럼 챙기면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나 봐요. 결국은 상처를 주며 이렇게 인연까지 끊게 된 것을 보면 말이죠.
저와 남편은 5년을 넘게 사귄 장기간 커플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만났기에 서로 집안 어른들도 그리고 서로의 집안 사정도 참 잘 알았죠. 오래 연애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집안 어른들이 너희 결혼은 언제 할래? 하고 물을 정도였어요. 가끔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면 어머님이 저를 예뻐해 주셔서 저도 남자친구 부모님께 결혼 전부터 잘 챙겨드렸어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본인 생일보다 남자친구 엄마를 더 챙긴다는 말을 했을 정도였죠. 저희가 막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 현재의 남편, 그러니까 당시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로 남은 남자친구 어머니를 더 잘 챙겨드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래서 부르면 군소리 없이 찾아가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달려갔었죠. 남편은 집안에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위로 3살 차이 나는 형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아주버님을 정말 많이 챙기셨어요. 보통 엄마들이 장남을 예뻐하니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는 했었죠. 거기다 저희는 결혼하고 아주버님은 아직 미혼이니 그래서 더 챙기나 보다 했는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부터 자기보다 형을 더 예뻐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도 않았고 혼자 있는 아들 챙기는 건 당연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주버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면서 평화로웠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차에 여자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어요. 그전까지 며느리는 저 혼자였기에 거의 제가 큰며느리 역할을 해왔어서 아주버님이 집에 여자분을 데려온다고 하셨을 때 가장 좋아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오전부터 어머니와 함께 새 식구를 맞을 준비를 부지런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30대 후반이 되어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얼마나 공을 들이시는지 잔치상 부럽지 않게 상을 차리고 싶으셨는지 장거리를 한가득 보셨습니다. 저희는 갈비에 잡채에 전까지 붙여서 정말 한상 가득 음식을 해놓고 새 식구가 오길 기다렸죠. 그리고 아주버님이 형님의 손을 잡고 현관문으로 들어오는데 여자분이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겁니다. 눈에 띄는 명품도 있었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명품이었던 제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명품에 눈이 어두워도 이건 딱 명품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개씩이나 있었죠. 저는 그때 대충 아주버님이 부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듣긴 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좔좔 흐르는 형님을 보고 놀라긴 했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도 처음 보는 큰며느리감이 반가우신지 손을 맞잡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저도 좋았습니다. 딱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데 나쁠 리가 없잖아요. 식사하다 보니 모자란 음식이 있으면 저는 부지런히 상으로 음식을 퍼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갈비가 모자란다고 하자 저는 일어나서 갈비를 퍼오는데 거실 상에서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죠. 자세히 들어보니 형님께선 혼전 임신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3년 넘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움츠러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집안의 축복인 건 맞죠. 하지만 저를 속상하게 했던 건 형님의 임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무도 바뀌어버린 어머님의 행동이셨죠. 제가 갈비를 상위에 내려놓자 어머님이 형님의 손을 꽉 붙잡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 요즘은 아이를 다 혼수로 가져온다더니 참말이네. 정말 예쁘기도 해라. 우리에게 오자마자 장손까지 만들어 오고. 고생했다. 여기 갈비 먹어라. 잘 먹어야 아기가 잘 자라지. 그때 저희 남편이 제 눈치가 보이는지 갈비 한 조각을 제 밥그릇에 올려놓았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왔는데 아직 가지지 못하고 형이 먼저 가졌다고 하니 제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갈비는 우리 자기들 좋아하니까 많이 먹어. 요리 만들고 준비하느라 고생했어, 자기야. 그래도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남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슬쩍 보시더니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시면서 갈비를 형님 앞으로 밀어놓으셨어요. 순간 남편은 무안해져서 저를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학수고대하던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는데 기다렸던 아이까지 가졌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그러시나 보다 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잡채를 가지러 부엌으로 가는데 뒤에서 어머니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대학병원 의사라고? 내분비과?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사자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구나. 아이고, 장하다. 지훈이 너도 참 용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을 집에 들여왔다니? 참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저는 잔뜩 들떠있는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집이 정말 잔치 분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님과 아주버님과 미래의 형님은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상을 치우는 것은 또 저의 몫이었기에 혼자 사부작거리며 상을 치우고 있는데 남편도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그랬는지 저를 도와 상을 같이 치워주더라고요. 고생했다고 저를 다독이는데 그 손길이 너무 고마웠어요. 아침부터 힘들게 부지런히 요리하고 상을 차렸어도 고생했다는 한마디 못 들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맘을 알아주니 속상한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죠. 상을 치우고 과일을 내가는데 형님이 어머님께 선물이라고 명품 가방을 떡하니 내놓더라고요. 어머님은 너무 좋아하시며 잇몸이 만개하게 찢어지셨어요. 의사니까 역시 돈도 잘 버는 거겠죠. 어머님의 커다래진 입을 보는데 제가 괜히 죄송해지더라고요. 저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으면 하나 사드리는 건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드린 건 명품은 아니어도 국내 유명 브랜드들이었거든요. 역시 어머님도 여자셨던 거죠. 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품에 안으시고 예비 형님을 향해 말을 하셨어요.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결혼을 서둘러야지. 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예비 형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요, 어머니.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병원 일이 생각보다 한가한 일이 아니라서요. 어머님은 형님의 손을 꽉 잡으시며 활짝 웃으셨죠. 그럼 알다마다 큰일 하는데 바쁜 거 내가 다 알지. 결혼식 걱정은 하지도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하마. 여기 한가한 너희 동서도 있잖아. 그렇지, 작은 애야? 네가 결혼 준비하는 것 좀 도와주려무나. 저는 사과를 깎다가 두 눈을 동그랗게 떴죠. 아주버님의 결혼식을 제가 준비하다니요? 그것도 잘못하면 욕먹기 딱 좋은 결혼식을 말이죠. 저는 어색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저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더 마음에 들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제 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흘겨보셨어요. 무슨 직장이 시간 조정하라 마음대로 못한다니? 그래서 다른 일은 할 수 있겠어? 서로 어려울 때 돕고해야 형제 우애가 좋아지고 그러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바빠도 시간 내서 해볼게요. 동서 곤란하게 해서 미안해. 아니다, 내가 준비하마. 바쁜 네가 시간을 어떻게 빼려고 해. 뱃속에 애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있는데도 벌써 숨이 막혀왔습니다. 어머니와 형님만이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는데 저는 딱 그 자리에 그냥 옆에 세워진 병풍 같은 존재 같았어요. 아직 결혼 전부터 이렇게 살얼음판인데 결혼하면 또 얼마나 달라지려나 하는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왜 그런 느낌은 딱딱 잘도 들어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결혼 전부터 보통이 아니셨습니다. 그렇게 형님의 결혼은 어머님 주도 아래 수월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두 분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다시 시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시는 겁니다. 어머니, 이미 재산이 분할이 끝났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동등하게 나눠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말이죠. 제사도 저희가 다 지내고 어머님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왜 동등하게 나누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건 장남이 더 가져야 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형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아버님은 이미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재산을 동등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시댁은 재력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부동산 재산이 있었고 당시 저도 예비 며느리 자격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요. 아버님은 아주버님에게 장남이라는 이유로 지역 상권도 월등히 좋은 신축 건물을 주었고 저희에게는 건물은 규모가 크지만 오래되고 상권이 안 좋은 건물을 주셨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버님도 그것에 만족하셨고 저희 남편과 저도 큰 불만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시세 차이는 별반 다름 없었고 아버님이 나눠주시는 거니 큰 불만도 없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 앞으로 노후자금이라고 작은 건물을 남겨두셨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말을 꺼내자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형님,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저는 시댁에 손 놓아도 되는 건가요? 형님 혼자 시댁 행사며 제사며 다 챙기시려고요? 형님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장손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더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앞으로 고생은 나하고 우리 그이가 다 하는 건데 앞으로 어머님도 책임져야 하고.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좋은 상권의 신축 건물을 아주버님께 남겨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것을 따주시면 저희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시세만 같다 뿐이지 두 건물 사이에는 엄연히 차이가 크게 나요. 거기다 어머님께도 건물을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원래라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같은 시세라니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이고 작은 애 시끄럽다. 너희 형님 말 어디가 틀린 게 있다니? 너보다 더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옳으면 그렇게 해야지. 저는 시어머니까지 형님의 편을 들고 나서자 머리까지 피가 끓어올랐어요. 여기서 선을 딱 긋지 않으면 저희가 질질 끌려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못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싸움도 되지 않을 일 가지고 이게 뭔가요? 이미 아버님이 저희한테 주신 거고 저희는 다시 아주버님께 드릴 마음 같은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에 갑자기 아주버님이 버럭대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아니, 재수씨,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윗사람이 말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앞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말을 자릅니까? 재수씨가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나요? 그렇게 재산에 욕심이 나나요? 저는 재수씨가 이렇게 속물인지 몰랐네요. 저는 순간 그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지금 재산에 더 눈이 멀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지금 재산 이야기 하시는 두 분은 아직 결혼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 한참 하시고 힘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면 이해라도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겠는데 이건 경우가 아니죠. 너는 윗사람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니? 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래. 윗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구분구분 말을 들을 연구를 해야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는 거야. 두 분이 한꺼번에 저를 향해 그렇게 말하니 속이 정말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말 한 번 잘하셨네요.
제가 장남이니까 더 갖는 게 옳죠. 재수씨, 아버지가 주신 건물 주세요 그럼. 이렇게 긴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을 것 같네요. 가만히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제 참지 못하겠는지 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어요. 도저히 가만히 듣고 있기가 불편하네. 이미 그건 아버지가 나와 아내한테 물려주신 건데 왜 형이 주라 말아야? 재산에 눈먼 사람이 누군데 내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미 끝난 이야기니까 더 이상 할 얘기도 아닌 것 같네. 우리는 그만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가자 자기야.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도 정말 두 눈이 시뻘개진 두 사람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길게 한숨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우리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일주일간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타이밍에 저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의 임신에 너무 기뻐하면서 형님 내외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말하자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드디어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뿌듯함과 함께 시댁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자 남편은 활짝 웃으며 제가 임신했다고 공개를 했어요. 모두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집에 또 경사가 있어요. 제 아내가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그동안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남편의 말이 끝이 나자 형님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은 점점 심해지더니 자지러질 정도로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와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은 형님을 달래는데 저희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가만히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죠. 드디어 형님이 진정하자 휴지로 눈물을 닦아내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동서, 좋은 날에 정말 미안해. 내가 유산을 해서 동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뱃속의 아이가 너무 생각나서 그랬어. 우리가 재산 가지고 다툰 날 있잖아. 그날 그게 스트레스가 되었나 봐. 나는 그게 그렇게 분란을 일으킬 줄 모르고 꺼낸 이야기인데 형제 싸움까지 번지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아이가 그만.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었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의 말의 뉘앙스를 보면 결국 우리가 재산을 내놓지 않아서 자신이 유산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눈으로 흘기시며 입을 비트셨어요. 재산이 무슨 대수라고 뱃속에 장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너는 이 상황에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니? 지금 사람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애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눈치도 없네. 어머니의 말을 듣다 못한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형네 아기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희 잘못인가요? 지금 저희 아이는 안중에도 없으신 거예요? 형님 잃어버린 아이만 중요하신 거냐고요? 자기야, 그만 일어나 가자. 더 이상 여기에 못 있겠다. 저는 남편 손에 이끌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임신에 심한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유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에 피가 살짝 비치고 아랫배가 자꾸 뭉치고 아파지는 게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려 했지만 대학병원같이 큰 병원은 대기가 너무 많이 걸려 있어 엄두를 못 내겠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형수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머님도 형님이 예약해서 허리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거기는 형수백으로 검진을 앞당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저는 솔직히 형님에게 부탁하는 게 마땅치 않았지만 아이가 우선이니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자마자 형님이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동서, 왜 전화했어? 바쁜 일 아니면 빨리 끊어. 혹시 이제는 우리한테 건물 넘길 결심이라도 선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빨리 끊어. 나 바빠. 다시 머리에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왜 이 여자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후회가 되기 시작했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형님네 병원 산부인과 예약하러 가는데 혹시 빨리 앞당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곧 도착하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 드릴게요. 갑자기 형님의 말투가 상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그랬구나. 그런 일이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금방 알아봐 줄 수 있지. 잠시만 끊어봐. 내가 자리에 있나 봐주고 다시 전화 걸어줄게.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더니 10분 뒤에 다시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동서, 내가 웬만하면 우리 병원으로 예약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도저히 안 나온대. 대신해서 잘 보는 병원으로 예약해뒀거든? 거기로 가볼래? 그리고 건물은 출산 후에 이야기하자. 일단 뱃속 아기의 안정이 먼저잖아. 걱정하지 말고. 저는 형님이 예약해둔 다른 병원으로 내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유산기가 있다고 하면서 유산 방지 주사를 맞춰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인지 시댁 모임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부르면 당연히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효이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결국 저는 시댁에 학을 떼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시댁으로 가는데 가는 중에도 가슴 끈 명치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임신 6개월에 들어서는 중이었기에 어느 정도 유산에 대한 위험은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이번에는 주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머니, 제가 말한 주식 사셨어요? 어때요? 돈 좀 만지셨어요? 많이 올랐죠? 형님은 이미 어머니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해서 주식 투자를 했나 보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 말대로 주식이 올랐는지 입을 활짝 옆으로 찢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게 생각지도 않게 많이 올랐어.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잘 알고 있니? 정말 내 주위의 여편네들은 나를 그렇게 부러워한다. 며느리 하나 잘 뒀다고 말이야. 잘 됐네요, 어머니. 이번에 정말 확실히 오르는 화끈한 주식 있는데 한두 푼으로 투자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끌어모아서 투자해야 확실히 오르는 거거든요. 투자해보실래요? 주위에 어르신들 있으면 같이 투자하세요. 어머, 그게 정말이냐? 안 그래도 그 여편네들이 내가 주식으로 돈재미 좀 봤다니까 자신들도 투자하고 싶다고 야단이더라. 내가 알아보마. 형님은 어머니의 말에 활짝 웃더니 저희를 보며 말을 이었어요. 동서도 투자하는 게 어떻겠어? 이번에도 정말 확실한 주식이거든. 이렇게 확실한 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내가 아는 애널리스트 말이라서 찐이거든. 차 떠나기 전에 올라타야지. 저는 그 주식 투자가 왠지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주식이 오른다고 단언하면서 확신을 하는 게 못 믿어왔죠. 주식이라는 게 한 치 앞도 못 가리는 건데 말이죠.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는 그렇게 크게 투자할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저희는 빼고 하세요. 아우, 정말 아까워서 그래. 그 애널리스트 말로는 3배는 기본이고 최대 5배 이상은 뛴다고 하던데 이때 아니면 못 산다니까? 그 건물 있잖아. 그거 팔아서 투자하는 건 어때? 동서 말대로라면 시세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 아냐. 그렇게 끌어안고 있어봐야 세금이나 더 나오지. 거기 건물 상가도 몇 개나 비어있어서 월세로 버는 것도 없다던데. 나 못 믿으면 그 전문가 믿고 투자해봐. 형님은 꼭 저희 건물을 미리 알아보신 것처럼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 건설업체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깨너머로 어떤 특징적인 지역이 아파트 개발이 잘 되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아버님이 물려주신 건물을 보고 나서야 이곳이 잘하면 재개발이 들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재개발 허가가 날지 모르는 상태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 지역은 언젠가 재개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에게
건물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했죠.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거기가 곧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손해라도 당분간 건물 가지고 있자고 남편하고 말을 해두었어요. 제 말을 듣더니 갑자기 형님의 두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동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 그런 건물을 가져간 거야? 어떻게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그런 곳을 가지고 갈 수가 있어? 미리 알고 그 건물 가져간 거야? 우리 그이 몰래 건물 빼돌린 거 아니야? 형님의 말에 논리에 어이가 없어지더군요. 건물을 빼돌리다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물려받고 눈으로 직접 건물 보고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다는 거 안 거고요. 아직 재개발 뜬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다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건물을 빼돌려요? 저희는 정말 아버님이 주신 대로만 받은 건데,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지역이랑 흐름 보고 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 정말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야? 아버님이 주신다고 그런 낡은 건물을 얌전히 받았다고? 그게 더 이상하지. 분명 뒤에서 아버님에게 무슨 말을 했으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어머니, 이거 사기 아니에요? 좋은 건물 차지하려는 것 같은데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 그 당시 아버님 옆에 계셨던 어머님까지 저를 몰아가는 겁니다. 큰아기 말을 듣고 보니 그렇구나. 너 정말 건물 노리고 그런 거니? 정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내가 별꼴을 다 보는구나. 너 이게 무슨 경우냐, 어? 아무리 재산이 탐이 나도 그렇지. 그렇게 노른자 땅을 홀로당 가지고 가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니? 말하는 꼬락서니도 아주 뻔뻔하게 시리. 정말 그 말이 사실이면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습니다. 재수씨, 이건 법적으로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 하세요. 순간 머리 꼭지가 돌면서 아랫배가 뭉치는 겁니다.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픈데 저는 배를 움켜쥐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까지 저를 보고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옳시고 이제 내가 뭐라고 한다고 아프다고 생쇼를 하는구나. 정말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꼬리가 9 달린 여우 아니냐? 나 몰래 얼마나 너희 시아버지를 구워 삶은 거야. 안 일어나? 쉬하지 말고 일어나. 저는 배가 아파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잡고 있던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제발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쓰러졌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자기야, 병원 가자. 이대로 안 되겠어. 저는 남편과 함께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의사는 하마터면 조산할 뻔했다고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니 자궁 경부 길이가 아주 짧아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궁 경부를 묶고도 위험하다고 남은 임신 기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 있으면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에 배에 수축이 왔거든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괜히 서러워지는 겁니다. 보통 다둥이 가진 산모나 이렇게 한다는데 세상 원망이 다 남편한테 쏠렸습니다. 저는 아무 죄 없는 남편을 보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나 다시는 시댁 안 가. 이게 뭐야 진짜. 어렵게 아이 가졌는데 축하는 못할 망정 하마터면 우리 아이 잃을 뻔했잖아. 나한테 다시는 시댁 가자고 말하지 마. 다시 또 나랑 시댁에 가자고 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알겠어? 눈물이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알겠어. 안 가도 돼. 그동안 고생했어. 우리 집 일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우리 아이 걱정만 하면 돼. 다시는 당신 속썩이는 일 없이 할 거야. 내가 미안해. 당신 고생시켜서. 그 말을 듣는데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예쁨 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완전히 시댁과 단절을 하고 4개월을 침대에서 더 버텨 무사히 제 품에 딸을 안았습니다. 자,
작은 얼굴에 오밀조밀 예쁜 얼굴을 보니 그제야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느라 몇 달을 정신없이 보내긴 했어도 아무 걱정 없이 우리 세 식구만 챙기면 되니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도 명치에 답답한 것도 사라졌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시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나 밥 먹고 잠시 본가에 다녀올게.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오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갑자기 형수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형도 갑자기 형수가 사라져서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서 둘 다 많이 놀랐나 봐. 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다가 남편을 쳐다보았어요. 형님이 갑자기 사라졌다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시댁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따로 형님과도 연락하고 있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이 들려주는 시댁 이야기로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을 다녀와서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저는 그때야 무슨 일이 크게 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일이야? 큰일이 난 거야? 형님은 찾았어? 어디 계시는데? 일단 신고는 해놨는데 그게 좀 이상해. 형이 형수가 사라지고 일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형수를 찾으니까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라고 하더라고. 분명 어머니가 몇 달 전에 허리 때문에 병원에서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하고 진료를 받았고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 입고 있는 것도 봤다고 하니까 간호사가 형수 이름으로 진료 예약된 것은 맞는데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간호사까지 통틀어서 직원 명단을 봐도 형수 이름은 없대. 어머님은 그 말 듣고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계셔. 남편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형님이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것에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이나 아주버님이 병원 홀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형님을 만났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서 형님은 그 병원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정황을 이야기했더니 경찰의 말로는 사기꾼한테 당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처음부터 형의 재산과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전문 사기꾼 같다고. 그럼 형님, 아니지, 그 사기꾼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홀라당 주식 투자한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가지고 도망간 거야?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야. 나도 그게 걱정되어서 물어봤더니 이미 어머니하고 형하고 건물까지 다 팔아서 그 주식에 투자했대. 경찰 말로는 그런 주식 자체가 없다는 거야. 아마 현금으로 돌려서 빼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형수의 신원도 가짜고. 지금 조회 중이긴 한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미 해외로 도주했을 거라고 말하더라고. 신원이 가짜라니 무슨 말이야? 혼인신고 했을 거 아니야? 그게 형수가 일이 너무 바쁘다고 혼인신고를 미루자고 해서 혼인신고를 아직도 하지 않았다더라. 그래서 신원 추적이 늦어지고 있어. 정말 어머님은 믿는 도끼에 크게 발등을 찍히고 마셨던 거죠. 온 식구들을 속이고 시댁과 아주버님의 재산을 몽땅 갖고 튄 그 사기꾼은 몇 달 수사 끝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다는 것을 경찰에서 밝혀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쓰러진 뒤로 중풍이 오셔서 말도 어눌해지고 한쪽 몸이 마비가 오셨다고 해요. 문제는 어머님이 또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사기꾼에게 투자해버려서 빚도 상당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으로 빚쟁이들이 들락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던 시댁이 한순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사시던 집을 팔아 그 빚을 다 갚고 작고 낡은 주택을 월세로 얻었다고 해요. 저는 더는 시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가 자초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번지르르한 겉모습과 의사라는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믿어버리신 거니까요. 당신이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어머니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어머니에게 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나보고 어머니에게 얼굴 비추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도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한 행동을 고스란히 봐와서 그런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일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남편은 어머니에 대해 저에게 말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저의 예상대로 저희의 건물은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으로 큰 돈을 벌었죠. 그 말을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해서는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애 너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 거니? 아무리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해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추고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너도 알잖아. 시어머니는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때 내가 너에게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말이죠. 저는 그 일로 뱃속에 아이를 잃을 뻔했는데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정도 없는데 더욱 어머니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벌써 잊으신 것 같네요. 그때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 사기꾼 형님한테 홀라당 넘어가셔서 제 뱃속에 있던 손녀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 벌써 잊으셔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명치 끝이 뜨겁고 답답해져요. 그런데 전화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니요?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게 차별이고 폭력이란 거 알면서도 형님이 사주는 명품 가방에 넋이 나가신 거죠. 형님의 배경에 눈이 멀었던 거고요. 다시는 저랑 제 딸 얼굴 보려고 하지 마세요. 너는 어쩜 애가 하나도 안 변하니? 사람이 다 실수하면서 사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안 배웠냐? 너희 건물 재개발 들어갔다는 거 다 안다. 보상금도 넉넉하게 받았다며. 그거 내놔라. 내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재산이잖니.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벌어놓고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지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내 남편이 준 거니 나도 받을 권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어머니 말에 기가 막혀왔어요. 돌아가신 아버님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재산을 홀라당 말아먹은 건 어머니면서 저희 건물 보상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아버님 재산을 그렇게까지 귀하게 생각하실 줄 몰랐네요. 저는 그렇게 귀했다면 그 사기꾼한테 건물 팔아서 돈 넘길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 말만 믿고 그 많은 재산을 넘겨주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저희가 그때 현명하게 판단해서 지켜낸 거 아닌가요? 어머님이 저에게 그 사기꾼에게 건물 안 넘긴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거짓골 면하고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전화하셔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전화 끊을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성격에 다시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실 거니까요. 아주버님은 저에게 미안한지 몇 년이 지나도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남편만 연락을 주고받더군요. 남편 말로는 지금은 그 여자를 찾아서 외국에 나가 있다고 하네요. 간간히 서로 연락은 주고받고 있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꼭꼭 숨어버렸는지 몇 년을 찾아도 머리카락도 안 보인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을 흘겨보았어요. 혹시 어머님이나 아주버님께 돈이나 이런 거 주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러지 마. 그러면 나 정말 화낼 거야. 남편은 저를 보며 팔짝 뛰더라고요. 내가 미쳤어? 돈을 왜 줘? 형은 나한테 그런 말 미안해서라도 꺼내지도 않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라는 말만 계속하더라. 자기도 그렇게 속을 줄 몰랐다고. 어머님은 나한테 돈 달라고 전화는 하지만 나는 안 된다고 했어.
병원비는 내드리고 있지만 다른 돈은 안 드린다고 확실히 선 그었어. 나도 말이야, 어머니에게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유독 형만 예뻐했으니까. 당신도 이미 질릴 만큼 봤잖아. 저도 남편이 어머님의 병원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알뜰히 챙기는 것을 봐오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런 모습을 봐온 남편도 결혼 후까지 그러니 이제 진절머리가 난 듯 했습니다. 알겠어. 병원비는 내드려야지. 그 정도는 나도 괜찮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도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다시 시댁일에는 손대고 싶지 않아. 그건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알겠다고 자신의 집일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고 어머님께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는 저희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셨는지 저에게는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네요. 가끔 밖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셔서 생활비에 보태 쓴다고 남편이 말을 해주더군요. 일평생을 곱게 사셨던 분이셨는데 집에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고초를 겪게 되신 거죠.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토끼 같은 딸과 남편과 함께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에는 시댁에는 가지 않으니 저희 세 식구는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희도 다른 집들처럼 시모도 함께 여행을 다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을 떠올려봤자 어쩌겠어요. 나쁜 기억은 빨리 털어버리고 일어서야죠. 가끔은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상처 주는 사이라면 서로 안 보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멀리 떨어져 서로의 소중한 것을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드리겠습니다.